오후 2시 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서 강남역으로 향하는 전동차가 어두운 지하 터널을 달리고 있었어요. 평일 오후라 그런지 객차 안은 그리 붐비지 않았죠. 직장인 몇몇과 학생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또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창 밖으로는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의 불빛만이 휙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소리와 선로 위를 달리는 규칙적인 소음만이 객차 안을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차량 한쪽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소주 냄새와 함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야, 요즘은 군복은 개나 소나 다 입나?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 마석두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번쩍거렸죠. 팔뚝에 새겨진 용 문신이 반팔 셔츠 사이로 꿈틀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마석두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25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군 중이 한지민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깔끔하게 다린 군복을 입고 있었고 무릎 위에는 공부 자료가 든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있었죠. 한지민 중위는 부대에서 있을 진급 시험 자료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 여자 봐라. 군복 입고 뭘 그리 잘난 척이야. 마석두 옆에 앉아있던 부하 하나가 킬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역시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얼굴에는 여러 개의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여자들 참 건방져졌어요. 군대까지 가다니. 말 다 했죠? 다른 부하도 거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30대 전후의 건장한 체격이었고 옷차림새나 말투로 보아 조직 폭력배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마석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한지민 중위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몸도 좌우로 휘청거렸지만 술기운 때문인지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 볼륨 좀 봐라. 군복으로도 안 가려지는데 마석두는 한지민 중위 앞에 서서 위아래로 훑어보며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곧 차분함을 되찾으려 애썼죠. 야, 대답 안 해. 군대에서 예의는 안 가르쳐. 주디 마석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민 중위 주변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있던 50대 아저씨는 신문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스쳤지만 상대가 여러 명인 조폭들이라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젊은 엄마는 옆에 앉은 어린 딸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할까봐 눈을 가리며 조용히 달래고 있었죠. 노인 한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대낮에 지하철에서 저런 일이. 하지만 그 역시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들도 몇 명 있었지만 상대가 명백한 조폭들이라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만 주고받을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속옷도 군용이냐. 벗으면 태극기 나오는 거 아냐. 마석두의 부하 중 하나가 낄낄거리며 음란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한지민 중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야, 입 싹 다물고 있네? 군대에서 벙어리 교육이라도 받았나? 또 다른 부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말투도 더욱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시민들 앞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죠. 지하철 안의 다른 승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조폭들이 눈치채자 슬그머니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뭐하냐? 전화 거냐? 마석두가 휴대폰을 만지던 승객을 노려보며 위협했습니다. 그 승객은 겁에 질려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마석두는 한지민 중위의 바로 앞에 서서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군복 윗단추를 조용히 여미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마석두는 한지민 중위의 대답을 듣고 오히려 더욱 흥미롭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오, 드디어 입을 열었네. 목소리는 또 얼마나 예쁘시게. 그는 낄낄 웃으며 한지민 중위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좌석에 앉아 있어서 피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평범한 회색 운동복을 입은 50대 여성 한 분이 차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소탈한 모습이었죠.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운동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새로 탄 여성은 잠시 주변을 쓱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한지민 중위와 조폭들이 있는 쪽으로 향해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직감이 위험을 감지한 것이죠. 그녀는 바로 육군 원스타 사단장 윤서진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상황, 그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마석두는 여전히 한지민 중위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한지민 중위의 어깨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죠. 군대 가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네. 예의도 없고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역한 술 냄새가 한지민 중위의 얼굴에 직접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런 애들은 제대로 가르쳐줘야 해요. 부하 중 하나가 마석두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험악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굵은 반지들이 번쩍거렸죠. 한지민 중위는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지만 민간인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죠. 그때 윤서진 사단장이 말없이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균형감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오랜 군 경험으로 단련된 몸의 움직임이었죠. 지하철이 터널을 지나며 살짝 흔들렸지만 윤서진 사단장은 전혀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지도 않은 채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조폭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아가씨, 우리랑 놀자. 군복 입었다고 뭐 대단한 줄 알아. 마석두의 또 다른 부하가 한지민 중위의 다른 쪽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한지민 중위는 조폭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이 광경을 보며 더욱 긴장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있었고 젊은 회사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서진 사단장이 마석두의 바로 뒤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공기를 단칼에 베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한 느낌이었죠. 지하철 안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윤서진 사단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이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갑자기 나서는 것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마석두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윤서진 사단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그저 평범한 아줌마로만 보였죠. 뭐야? 이 아줌마는 뭔데 참견이야. 마석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윤서진 사단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다치기 싫으면. 마석두의 부하 중 하나가 윤서진 사단장을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슬쩍 주머니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서진 사단장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그 손 놓으세요. 윤서진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명백한 명령조였습니다. 마석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원스타라도 되시나 아줌마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봐. 그는 윤서진 사단장의 멱살을 잡기 위해 거칠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이 윤서진 사단장의 목덜미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윤서진 사단장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석두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석두의 혈자리를 정확히 누르자 마석두는 순간 손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야. 마석두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마석두의 손목을 잡은 채로 몸을 휙 틀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연하면서도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연마한 무술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 눈 깜짝할 새에 마석두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업어치기였습니다. 으악, 마석두의 비명이 지하철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풍 엄청난 소리와 함께 마석두가 지하철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의 육중한 몸이 바닥과 충돌하면서 지하철 전체가 쿵 하고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승객들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죠. 마석두는 좌석 사이 좁은 공간에 끼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어깨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형님, 덩치 큰 부하가 깜짝 놀라며 마석두를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빠르게 윤서진 사단장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그의 주먹이 윤서진 사단장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윤서진 사단장은 마치 미리 예상했다는 듯 몸을 휙 숙였습니다. 부하의 주먹은 허공만 갈랐죠. 윤서진 사단장은 몸을 숙인 자세에서 곧바로 다리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이 부하의 정강이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아야 덩치 큰 부하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일어서면서 동시에 어깨로 부하의 가슴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부하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좌석의 등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덩치 큰 부하가 좌석에 기대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승객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 마지막 남은 부하가 잔뜩 화를 내며 윤서진 사단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윤서진 사단장의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침착하게 그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부하가 그녀의 오른팔을 잡는 순간 윤서진 사단장이 반대 방향으로 몸을 휙 틀었습니다. 부하의 팔이 비틀리면서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파 부하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완벽한 관절 기술에 당한 것이었죠. 윤서진 사단장은 부하의 팔을 놓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바닥으로 밀어내렸습니다. 부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내리찍혔습니다. 항복합니다. 부하가 다른 손을 들며 항복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이 손을 놓자 부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픈 팔을 부여잡고 끙끙 신음했습니다. 조폭 3명이 10초도 안 돼서 바닥에 전부 널브러진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중년 여성이 조폭 3명을 순식간에 제압한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쓰러진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전혀 거칠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벼운 운동을 한 것처럼 여유로워 보였. 이 아줌마 뭐야? 대체. 마석두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깨 부상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없었죠. 승객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대박! 대단하다! 젊은 회사원이 작은 목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영화 같아요. 대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윤서진 사단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저런 나쁜 놈들은 혼쭐이 나야 해. 지하철 기관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전동차를 정차시켰습니다. 다음 역인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기관사의 목소리가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마석두는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오면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 뻔했죠. 야, 도망가자. 마석두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형님, 팔이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요. 관절기에 당한 부하가 신음했습니다. 빨리 일어나? 이 새끼야. 마석두가 부하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 명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면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플랫폼으로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저 아줌마 대체 뭐야. 무술고수야 형님? 괜찮으세요? 닥치고 빨리 튀어. 조폭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고 차량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의 마음은 여전히 흥분으로 들끓고 있었죠. 윤서진 사단장은 한지민 중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다시 부드러워져 있었죠. 괜찮으신가요? 윤서진 사단장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걱정 어린 톤이었습니다. 아까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윤서진 사단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지민 중위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죠. 윤서진 사단장은 한지민 중위의 군복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계급장을 확인하고 그녀의 자세와 말투를 관찰했죠. 군인이시군요.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육군 7사단 정보대대 소속입니다. 한지민 중위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한지민 중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의 자세와 말, 그리고 방금 보여준 엄청난 실력을 종합해보니 어떤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윤서진 사단장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 자세, 눈빛, 모든 것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장교에게서만 느껴지는 특유의 기품이 있었죠. 혹시 장교이십니까? 한지민 중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자세와 말투, 그리고 방금 보여주신 실력이. 한지민 중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군인입니다. 그 순간 한지민 중위가 급히 자세를 바로 하고 정중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 한지민 중위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존경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윤서진 사단장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지하철 안 승객들이 웅성거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사단장이라고. 어머? 진짜 군인이었구나. 그것도 엄청 높은 분. 대박이다. 진짜. 승객들의 수군거림이 지하철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이 자연스럽게 경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한중위. 윤서진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후배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육군 최초의 여성 원스타 사단장을 직접 만난 것이었습니다. 사단장님을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은 무슨? 우연히 지나가다가 도움이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이제 상황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중년 여성이 실제로는 대한민국 육군을 이끄는 고위 장교였던 것입니다. 와, 진짜 영화 같은 일이네. 사단장님이라니.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 조폭들이 꼼짝도 못했지? 승객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윤서진 사단장과 한지민 중위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의 손은 따뜻했지만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한지민 중위도 정중하게 악수에 응하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단장님, 사단장님이 아니었다면 괜찮습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악수를 나누던 중 윤서진 사단장의 시선이 한지민 중위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군번줄이 하나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색이 발해 있었지만 아주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죠. 군번줄 끝에는 작은 은색 인식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인식표에는 무언가 각인이 되어 있었지만 지하철의 희미한 조명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순간 윤서진 사단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의 시선이 한지민 중위의 손목에 그대로 고정되었습니다. 그 낡은 군번줄이 지하철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군번줄의 재질은 오래된 면직물이었고 시간이 흘러 색이 발해 있었지만 아주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죠. 실의 일부분은 새로 꿰맨 흔적이 있었고 끝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소중히 간직하며 관리해온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군번줄 끝에 달린 인식표는 은색이었는데 표면이 약간 닳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있는 듯했고 모서리 부분은 시간의 흔적으로 둥글게 닳아 있었죠. 인식표의 크기는 일반적인 군용 인식표보다 약간 작았는데 이는 옛날 군번줄의 특징이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그 인식표를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보물을 다시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으로 향하며 규칙적으로 덜컹거렸지만 윤서진 사단장의 시선은 여전히 그 군번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터널을 지나가는 소음도 승객들의 웅성거림도 그녀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스르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는 것처럼 하나씩 선명해졌습니다. 먼지 쌓인 기억의 서랍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죠. 한지민 중위는 윤서진 사단장이 자신의 손목을 유심히 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단장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고 심지어 약간 창백해지는 것 같기도 했죠. 그녀는 약간 당황하며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소에 항상 차고 다니던 군번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는데 사단장님이 그렇게 관심을 보이니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군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제 군번줄이 이상합니까?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한지민 중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윤서진 사단장은 한지민 중위의 질문을 듣고서야 자신이 너무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군번줄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하철의 조명이 살짝 흔들리면서 인식표에 반사된 빛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에서 보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 군번줄이 조금 특별해 보여서요. 요즘에는 보기 힘든 아주 오래된 형태의 군번줄이네요. 윤서진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의 미세한 변화를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죠. 주변 승객들은 아직도 방금 전 일어난 일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죠. 여보, 나 지금 지하철에서 진짜 신기한 일 봤어. 조폭들이 여군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아줌마가 그 조폭들을 다 때려 눕혔어. 근데 그 아줌마가 알고 보니 사단장이래. 어떤 사람은 동영상을 찍으려다가 이미 상황이 끝난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 조금만 빨리 폰을 꺼냈으면 대박 영상이었을 텐데. 진짜 영화 같았어요. 조폭 3명을 혼자서 다 제압하다니. 진짜 액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어요. 젊은 회사원이 옆 사람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은 아직도 흥미와 감탄으로 빛나고 있었죠. 사단장님이라고 하던데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평소에는 정말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였는데 말이에요. 한 중년 여성이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윤서진 사단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존경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 사단장의 귀에는 이런 대화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한지민 중위의 군번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의 터널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끈과 같았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29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이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약간 기울였습니다. 인식표의 뒷면에 무언가 각인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하철의 조명이 흔들리면서 각인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 새겨져 있었죠. 그것은 숫자와 문자가 조합된 형태였고 오래된 각인 방식으로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지하철이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차량의 흔들림이 줄어들자 조명이 안정되었고 인식표의 각인이 좀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기억이 갑자기 깨어나는 것 같았죠. 그것은 숫자와 한글이 조합된 각인이었습니다. 93년 9월 23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강산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각인의 글씨체는 당시군에서 사용하던 방식이었고 시간이 흘러 약간 흐려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도 살짝 벌어지면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29년 전, 정확히는 1993년 9월 23일. 그날의 기억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대전 지하철 1호선 공사 현장에서 끔찍한 붕괴 사고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23세였던 윤서진 소위는 공사장 안전점검 임무로 현장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에 일어난 집안 붕괴 사고로 여러 명이 갇혔고 그 중에는 윤서진 소위도 포함되어 있었. 그리고 그날 어둠과 절망 속에서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이강산 씨였습니다. 지하철이 완전히 정차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내렸지만 윤서진 사단장과 한지민 중위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한지민 중위는 사단장님의 반응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사단장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십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한지민 중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단장님이 방금 전 조폭들과 싸우면서 다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한지민 중위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번줄을 보고 있으니 과거의 기억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이강산 씨의 따뜻한 미소, 그의 거친 손, 그리고 그가 자신을 구해주던 그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서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그 군번줄이 어디서 난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아주 궁금한 이유가 있어서요. 윤서진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완전히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자신의 손목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이 군번줄은 그녀에게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군번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물건인지 늘 강조하셨지만 구체적인 사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해주지 않으셨. 이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소중히 간직하시던 물건이에요. 한지민 중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 군번줄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해주셨어요. 윤서진 사단장의 심장이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라는 말이 그녀의 예감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만약 그 할아버지가 이강산 씨라면, 그리고 그 군번줄이 정말 그때 그 군번줄이라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운명적인 인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윤서진 사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듣기가 두려우면서도 간절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이강산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한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셨고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죠. 특히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기시는 분이셨다고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셨어요. 특히 지하철 공사에 많이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전, 서울, 부산 등 전국 곳곳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하셨대요. 한지민 중위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할아버지께서 정말 성실하고 의리 있는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형님으로 통했다고 하시고요. 윤서진 사단장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공사, 의리 있는 성격, 그리고 이강산이라는 이름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감정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29년 전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강산 씨의 따뜻한 눈빛, 그의 든든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주던 그 강한 손길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지하철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차량이 터널을 지나며 규칙적인 소음을 내었지만 윤서진 사단장의 귀에는 그때의 소음들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굴착기 소리, 사람들의 외침, 그리고 무너지는 콘크리트의 굉음.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현재 진행형처럼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성함이 이강산 씨 맞나요? 윤서진 사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잘못 들을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죠. 한지민 중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사단장님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히 맞힌 것입니다. 그것도 이강산이라는 그리 흔하지 않은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민 중위의 마음속에는 놀라움과 궁금증,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이강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설마 할아버지를 아셨던 건가요? 한지민 중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말없이 한지민 중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9년 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공사장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이강산 씨의 모습, 그의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그 군번줄을 건네주던 순간의 기억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 깊이 품고 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뭔가 중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것은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죠.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젊은 회사원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정말로 할아버지를 아셨나요? 아니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신 건가요? 한지민 중위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잠시 눈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한지민 중위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군번줄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 군번줄. 정확히 말하면 그건 원래 제 것이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강산 씨가 저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윤서진 사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은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 원래 사단장님 것이었다는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가 사단장님에게 주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지 상상할 수 없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께서 사단장님에게 그 군번줄을 주셨다고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요? 한지민 중위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느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한지민 중위의 군번줄을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인식표에 새겨진 날짜와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때 그 군번줄이었습니다. 이강산 씨가 자신에게 건네주며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했던 바로 그 군번줄이었습니다. 29년 전, 정확히는 1993년 9월 23일이었어요. 윤서진 사단장이 천천히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차분하면서도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날 대전 지하철 1호선 공사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 집안이 무너지면서 여러 명이 갇혔는데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한지민 중위는 숨을 죽이고 윤서진 사단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에 할아버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매우 소중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의 눈빛이 먼 과거를 바라보는 듯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의 소음도, 주변의 웅성거림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날의 기억만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23세의 풋풋한 소위였어요. 군 공병대에서 민간 건설업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임무로 대전 지하철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있었죠. 윤서진 사단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 갑자기 집안이 무너지면서 터널 일부가 붕괴되었어요. 저는 그때 터널 깊숙한 곳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죠. 지하철 밖으로는 어둠 속의 터널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에게는 그 어둠이 마치 그날의 무너진 지하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시의 공포와 절망감이 다시 한번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할아버님 이강산 씨였어요. 윤서진 사단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고 저를 구해주셨어요. 무거운 콘크리트 조각을 맨손으로 들어 올려서 저를 빼내주셨죠. 그리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저를 돌봐주셨어요. 한지민 중위의 얼굴에 긴장감과 감동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영웅적인 일을 하셨다니. 평소에 알고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과는 또 다른 면이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93년 9월 23일.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대전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을 흩날리고 있었죠. 아침부터 내린 비 때문에 공사 현장은 평소보다 더욱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공사는 이미 3년째 진행되고 있었고 최미경, 아니 윤서진은 육군 공병대에서 민간 건설업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23세였던 윤서진 소위는 공병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촉망받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녀는 특히 건설공학과 안전관리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죠. 동기들 사이에서도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기로 유명했고 상급자들로부터도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소희는 정말 믿음직해. 저런 젊은 나이에 어쩜 저렇게 철저할 수가 있나? 중대장이 다른 간부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윤서진 소위 자신도 이 임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의 안전이 걸린 일이었고 군인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저녁 늦게까지 안전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전 지하철 1호선 공사 현장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대전역에서 반석역을 잇는 구간 중 가장 복잡한 도심 구간이었죠. 지하 15m 깊이의 거대한 터널을 뚫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이 구간은 특히 지질 조건이 까다로워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현장에는 수십 대의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터널 보링 머신이 하루에 몇 미터씩 전진하며 터널을 뚫어나갔고 200여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죠. 용접공들은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었고 콘크리트 작업자들은 터널벽을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온통 흙먼지와 기계 소음, 그리고 작업자들의 구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윤서진 소위는 매일 안전모를 쓰고 형광색 조끼를 입은 채로 터널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항상 두꺼운 설계도와 체크리스트가 들려 있었고 각종 측정 장비들을 이용해 집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죠.
지질조사 장비로 안반의 강도를 측정하고 지하수 유입 가능성을 체크하고 터널벽의 변형 정도를 관찰했습니다. 오늘도 집안 상태 확인부터 시작하자. 윤서진 소위가 작업 일지에 기록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완벽주의 성격 때문에 그녀는 어떤 작은 위험 요소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 전 안전회의를 주도했고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작업 중에도 수시로 현장을 돌아다니며 위험한 상황이 없는지 확인했죠. 이강산 씨는 그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작업자였습니다. 45세의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형님으로 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현장 경험이 주름처럼 새겨져 있었고 거친 손에는 수많은 상처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키는 170cm 정도로 평균적이었지만 넓은 어깨와 탄탄한 체격으로 인해 든든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강산 씨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챙기는 마음이 각별했는데 이는 그의 성품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작업자들을 볼 때마다 집에 있는 딸 다혜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되지. 우리 다혜 또래인데. 이강산 씨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이강산 씨의 가정사도 평범하면서 따뜻했습니다. 아내 김영희 씨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하며 가게에 보탬이 되고 있었고 딸 다혜는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었죠. 가족들은 이강산 씨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늘 걱정했지만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다혜도 아버지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아내가 매일 아침 이강산 씨를 배웅하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걱정 마. 20년 넘게 사고 없이 일했는데 뭔 일 있겠어? 이강산 씨가 아내를 안심시키며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강산 씨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팀장급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을 가르쳐주고 위험한 작업이 있을 때는 직접 나서서 시범을 보였죠. 그의 경험과 노하우는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이강산 씨는 윤서진 소위가 젊은 여성 장교라는 것을 알고 위험한 곳에 혼자 가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그는 현장의 어느 곳이 위험하고 어느 곳이 안전한지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죠. 집안의 상태, 기계의 작동 상황, 작업자들의 동선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소위님, 그쪽 구역은 아직 집안이 불안정해요. 어제 비가 와서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가시죠? 이강산 씨가 윤서진 소위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산 씨, 항상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꼭 주의하겠습니다. 윤서진 소위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서진 소위는 이강산 씨의 배려에 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처음 현장에 왔을 때는 젊은 여성 장교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귀찮아하는 작업자들도 있었지만 이강산 씨는 처음부터 그녀를 존중해 주었죠. 그는 윤서진 소위의 전문성을 인정했고 그녀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이강산 씨는 윤서진 소위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딸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의 딸 다혜도 윤서진 소위와 비슷한 나이였는데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다혜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좋아했고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소희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니까 든든합니다. 저희 딸도 소희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이강산 씨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따님 자랑이 대단하시네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요. 윤서진 소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살이에요. 대학교 2학년이고요. 부산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를 참 열심히 해요. 나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강산 씨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강산 씨는 가족들에게 윤서진 소위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현장 작업자들을 존중해주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윤소희님이 작업자들 안전교육을 직접 해주시더라고. 정말 좋은 분이야. 이강산 씨가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시길래 맨날 이야기하세요. 아내 김영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분이야. 우리 다혜가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강산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현장의 다른 작업자들도 윤서진 소위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권위적이지 않았고 항상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을 존중했죠. 안전 점검을 할 때도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했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소희님은 정말 다르네. 보통 군인들은 우리를 좀 무시하는데 저분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주시네. 작업자 중 한 명인 이철수 씨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일도 정말 꼼꼼하게 하셔. 덕분에 우리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지. 용접공 박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분 덕분에 사고가 많이 줄었어. 진짜 고마운 분이야. 포클레인 기사 김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윤서진 소위도 현장 작업자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려고 노력했고 그들의 안전과 복지에 관심을 가졌죠. 특히 이강산 씨로부터는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강산 씨 같은 분이 계셔서 현장이 안전한 것 같아요. 경험이 정말 대단하세요. 윤서진 소위가 이강산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소위님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니까 우리도 일하기 편한걸요. 이강산 씨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강산 씨는 평소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비가 많이 와서 현장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는 터널 입구부터 시작해서 작업 구역 전체를 둘러보며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어젯밤 비 때문에 집안이 약해진 곳이 있을 수 있어. 오늘은 더욱 조심해야겠어. 이강산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전 8시. 작업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산 씨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안전회의를 했습니다. 어젯밤 비가 많이 왔으니까 오늘은 특히 조심해야 해. 집안이 약해진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꼭 확인하고 작업하자. 이강산 씨가 팀원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네, 팀장님 알겠습니다. 작업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오전 9시경 윤서진 소위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도 비 때문에 현장 상태가 걱정되어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강산 씨를 찾아가서 상황을 확인했죠. 강산 씨, 어젯밤 비 때문에 현장에 문제가 생긴 곳은 없나요? 윤서진 소위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아침 일찍 와서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집안이 조금 약해진 것 같으니까 오늘은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이강산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측정 장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서진 소위가 말했습니다. 윤서진 소위는 지질 조사 장비를 가지고 터널 곳곳을 돌아다니며 집안 상태를 재측정했습니다. 대부분 정상 범위였지만 몇 곳에서는 수치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역시 비 때문에 집안이 약해졌네요. 이 부분들은 오늘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서진 소위가 이강산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이강산 씨가 동의했습니다. 오전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작업자들도 안전수칙을 잘 지켰고 위험한 구역은 피해서 작업했죠. 점심시간에는 작업자들이 현장 사무실에 모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기분이 좀 이상하네. 작업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괜한 불안감만 조성되잖아. 이강산 씨가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말이 맞아. 우리가 조심하면 문제 없어. 다른 작업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윤서진 소위도 작업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군용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이강산 씨가 자신의 부인이 만든 김치를 나누어 주었죠. 소위님, 저희 집사람이 담근 김치인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이강산 씨가 말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 직접 담그신 거예요. 최미경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김치 담그는 솜씨가 일품이에요. 동네에서도 유명하답니다. 이강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현장의 삭막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서진 소위는 이런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계급과 신분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느낌이었죠.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터널 보링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죠. 윤서진 소위는 터널의 가장 깊숙한 부분에서 지질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역은 특히 주의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지하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집안이 다른 곳에 비해 약한 편이었죠. 그녀는 지질 조사 장비를 이용해 안반의 강도와 지하수 위치를 세밀하게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겠어.
수치가 계속 불안정하게 나오고 있어. 윤서진 소위가 측정 결과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현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굴착기들이 요란한 소음을 내며 흙을 파내고 있었고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흙을 운반하고 있었죠. 용접 작업에서 나오는 불꽃들이 어둠 속에서 번쩍거렸고 작업자들의 구호 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좌측으로 이동, 좌측으로 크레인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콘크리트 준비 완료. 콘크리트 작업자가 응답했습니다. 용접 시작합니다. 용접공이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현장의 소음은 평소보다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비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 소리가 더 멀리 퍼지는 것 같았죠. 이강산 씨는 윤서진 소위가 혼자 깊숙한 곳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고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수시로 그쪽을 바라보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경험상 오늘 같은 날씨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희님 혼자 저 안쪽에 계시니까 모두 조심해야 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알려줘. 이강산 씨가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네, 팀장님. 계속 주의해서 보고 있어요. 작업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갑자기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톡! 톡하는 작은 소리였지만 경험이 많은 작업자들은 즉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소리 뭐야? 포클레인 기사 김영호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돌이 떨어지는 소리 같은데. 용접공 박영수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톡톡하던 소리가 딱으로 바뀌더니 이내 우르르 하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갈라지는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이강산 씨는 이런 소리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20년 넘는 현장 경험으로 그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집안 붕괴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저 소리, 집안이 불안정한 것 같아. 이강산 씨가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주변을 둘러보며 윤서진 소희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터널 가장 깊숙한 곳에서 측정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만약 붕괴가 일어난다면 가장 위험한 구역이었습니다. 안 돼. 소희님이 위험해. 이강산 씨가 급하게 외쳤습니다. 오후 3시 정각. 갑자기 천장에서 큰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작은 금이었지만 순식간에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천장 일부가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해요. 모두 대피하세요. 이강산 씨의 절박한 외침이 터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긴급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갑자기 천장 일부가 큰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고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과 수톤의 흙더미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터널 전체가 순식간에 먼지 구름에 휩싸였습니다. 으악, 도망가 살려줘. 작업자들의 비명소리가 터널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작업 장비들을 덮쳤고 흙더미가 작업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먼지가 너무 심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고 비명소리와 기계소음이 뒤섞여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윤서진 소위는 순간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 중 하나가 그녀의 왼쪽 다리를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녀의 다리를 깔아뭉갰고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으악, 윤서진 소희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콘크리트 밑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썼지만 엄청난 무게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콘크리트에 완전히 깔린 상태였고 극심한 고통으로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은 온통 먼지와 잔해로 가득했고 다른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터널 곳곳에서 작업자들의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몇 명이 더 잔해에 깔렸고 어떤 이는 머리를 다쳤습니다. 포클레인 기사 김영호는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용접공 박영수는 어깨를 다쳤습니다. 도와줘. 여기 사람 깔렸어. 의식을 잃었어. 곳곳에서 절박한 구조 요청이 들려왔습니다. 이강산 씨는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고 윤서진 소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무너진 잔해들과 흩어진 작업 도구들 사이를 헤치며 윤서진 소위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소위님 어디 계세요? 이강산 씨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먼지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이강산 씨는 윤서진 소위의 비명 소리를 듣고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네를 해치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위님, 괜찮으세요? 이강산 씨가 윤서진 소위 옆에 도착해서 소리쳤습니다. 강산 씨, 다리가 안 빠져나와요. 윤서진 소위가 고통 속에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이마에는 차가운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강산 씨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윤서진 소위의 다리를 누르고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는 최소한 50kg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혼자서는 들어 올리기 어려운 무게였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빼내드릴게요. 이강산 씨가 윤서진 소희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강산 씨는 먼저 윤서진 소희 주변의 작은 잔해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만한 쇠파이프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적당한 쇠파이프가 있었습니다. 소희님, 제가 지금 이 돌을 들어 올릴 테니까 그때 다리를 빼세요. 준비되셨어요. 이강산 씨가 윤서진 소희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윤서진 소희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강산 씨는 쇠 파이프를 지렛대로 이용해서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너무 나가서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파이프를 누르면서 힘겹게 콘크리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강산 씨가 힘겹게 신음하며 콘크리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목에 핏줄이 굵게 솟아나왔습니다. 등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콘크리트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 소위는 그 틈을 이용해 다리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심한 타박상과 함께 골절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소희님, 이제 안전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강산 씨가 콘크리트를 완전히 치운 후 윤서진 소위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이강산 씨는 윤서진 소위를 조심스럽게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무너진 잔해들이 없는 터널 입구 쪽에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뼈가 완전히 부러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상처가 깊으니까 지혈부터 해야겠어요. 이강산 씨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강산 씨는 오랜 현장 경험으로 응급처치 요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복을 찢어서 윤서진 소위의 상처를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매우 정성스러웠습니다.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지혈을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강산 씨가 윤서진 소위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는 상처 부위를 정확히 압박해서 출혈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 판자를 찾아서 다리를 고정시켰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을 돌보는 아버지 같은 세심함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조대가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강산 씨가 윤서진 소위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잔해 때문에 터널 입구가 상당 부분 막혀 있었고 구조대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또한 추가 붕괴의 위험도 있어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터널 밖에서는 이미 구조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해서 소방서와 경찰서에 연락이 갔습니다. 곧이어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들이 현장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터널 안에 작업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소방관들에게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소방관이 물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0여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상자도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관리자가 대답했습니다. 소방대는 즉시 구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터널 구조가 복잡하고 추가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구조용 장비를 가져와 그리고 의료진도 대기시켜 소방서장이 지시했습니다. 한편 군부대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윤서진 소위가 군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에서도 구조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죠. 공병대에서
터널 구조 전문가들이 급히 파견되었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이강산 씨와 윤서진 소위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작업자들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윤서진 소위가 있는 곳은 다른 곳과 떨어져 있어서 둘만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강산 씨는 윤서진 소위를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통을 나누어 주었고 윤서진 소위가 추워하지 않도록 자신의 점퍼를 벗어서 덮어주었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소위님, 많이 아프세요? 이강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강산 씨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윤서진 소위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위님 같은 분이 다치시면 안 되죠. 이강산 씨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조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강산 씨는 윤서진 소위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위님, 고향이 어디세요? 이강산 씨가 물었습니다. 부산이에요. 아버지도 군인이셨는데 저도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었어요. 윤서진 소위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 딸도 부산에서 대학 다니고 있어요. 혹시 모르겠네요. 나중에 만나게 될지도. 이강산 씨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몇 살이세요? 윤서진 소위가 물었습니다. 20살이에요. 대학교 2학년이고요.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공부를 참 열심히 해요. 나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강산 씨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좋은 따님이시네요. 분명 훌륭한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윤서진 소위가 격려했습니다. 소위님도 훌륭한 분이에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강산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며 힘든 시간을 버텼습니다. 이강산 씨는 윤서진 소위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고 그녀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오후 5시경 드디어 구조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밖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잔해를 제거하며 접근하고 있는 것이었죠. 소희님, 들리세요? 구조대가 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강산 씨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터널 구조가 복잡하고 안전을 위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죠. 구조대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임시 지지대를 설치하면서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그동안 이강산 씨는 계속해서 윤서진 소위를 돌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어 주었고 윤서진 소위가 지치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소위님, 이걸 가지고 계세요. 이강산 씨가 자신의 목에서 낡은 군번줄을 풀어서 윤서진 소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군대에서 받은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버텼거든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항상 차고 다녔어요. 윤서진 소위는 그 군번줄을 받았습니다. 인식표에는 이강산의 이름과 입대 날짜인 1973년 3월 15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소중한 걸 제가 받을 수 없어요. 나중에 꼭 돌려드릴게요. 윤서진 소위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소위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소위님 같은 분이 이걸 가지고 계시면 더 좋은 일에 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실 때마다 오늘 일을 기억해 주세요. 이강산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진 소위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것도 너무나 고마운데 이렇게 소중한 물건까지 주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강산 씨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강산 씨 같은 분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행운이에요. 윤서진 소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후 7시경 드디어 구조대의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이강산 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들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분 후 드디어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장비를 이용해 잔해를 제거하고 이강산 씨와 윤서진 소위를 구해냈습니다. 윤서진 소위는 즉시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강산 씨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무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서진 소위가 들것에 실려가면서 이강산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소위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빨리 나으세요. 이강산 씨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윤서진 소위는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리 부상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지만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회복이 필요했죠. 의사는 완전한 회복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강산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서 윤서진 소위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끓인 미역국과 집에서 담근 김치를 가져와서 윤서진 소위에게 나누어 주었죠. 소위님,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이강산 씨가 병실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강산 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윤서진 소위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소위님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모두 걱정하더라고요. 이강산 씨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강산 씨의 가족들도 윤서진 소위를 걱정했습니다. 특히 딸 다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혜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퇴원한 후 윤서진 소위는 이강산 씨에게 군번주를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산 씨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소위님이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소위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니까 그것도 제겐 보람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이 군번줄이 또 다른 좋은 일에 쓰일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이강산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진 소위는 이강산 씨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그 군번줄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이강산 씨의 따뜻한 마음과 그날의 고마운 기억,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강산 씨도 윤서진 소위를 자신의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는 종종 집에서 가족들에게 윤서진 소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윤 소위님을 또 만났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야. 다리도 많이 나아지셨고 벌써 부대 복귀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 우리 다혜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강산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구해준 거잖아요. 정말 잘한 일이에요.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아내 김영희 씨가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윤서진 소위와 이강산 씨는 종종 만나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강산 씨는 윤서진 소위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죠. 윤서진 소위도 이강산 씨 가족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소위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하세요. 집사람이 정말 맛있게 해드릴 거예요. 이강산 씨가 제안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너무 패가 될 것 같은데요. 윤서진 소위가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 같은 사이인데 뭘 그러세요? 이강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강산 씨의 집에서 가진 식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아내 김영희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고 가족들은 윤서진 소위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소위님, 많이 드세요. 우리 다혜 또래니까 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김영희 씨가 윤서진 소위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음식 같아서 너무 좋아요. 윤서진 소위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윤서진 소위가 해외 파견 임무를 나가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로 동티모르에 파견되게 되었죠. 소위님이 해외로 나가신다고요? 이강산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1년간 동티모르에 파견되는 임무입니다. 평화유지 활동이에요. 윤서진 소위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언제 출국하세요? 이강산 씨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출국해요. 준비할 게 많아서 바쁘네요. 윤서진 소위가 대답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던 중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서진 소위가 개인 물품을 정리하다가 그만 이강산 씨의 군번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최미경은 그것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짐을 다시 뒤지고 숙소를 샅샅이 찾아보고 동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강산 씨에게 말씀을 드리지 이렇게 소중한 걸 잃어버리다니? 정말 죄송해서 어떡하지? 윤서진 소위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일정 때문에 이강산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서진 소위는 마음 아픈 채로 동티모르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강산 씨에게 꼭 사과하고 어떻게든 보상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1년간 임무를 수행한 후 윤서진 소위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강산 씨는 이미 고향으로 내려간 후였습니다. 대전의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면서 그는 고향인 전라남도로 내려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윤서진 소위는 이강산 씨를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건설회사에 문의도 해보고 군 동기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29년 전의 기억을 모두 털어놓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하철은 여전히 터널을 달리고 있었고 승객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 젊은 회사원들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네요. 한지민 중위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는 군번줄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군번줄 하나가 이렇게 깊고 놀라운 인연을 담고 있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한지민 중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따뜻함이 전해졌고 한지민 중위는 마치 할머니의 손을 잡는 것 같은 포근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한중위,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강산 씨와의 소중한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후손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윤서진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도 윤서진 사단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평소에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오늘 사단장님을 통해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았죠. 사단장님 덕분에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자상한 할아버지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런 멋진 일을 하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지민 중위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역에서 몇 명의 승객들이 내렸지만 윤서진 사단장과 한지민 중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승객들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결말이 무척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버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강산 씨에 대한 이야기도 더 들어보고 싶고요. 윤서진 사단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며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아버지도 분명히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았습니다. 네, 당연히 좋죠. 아버지께서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시거든요.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한지민 중위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지민 중위가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지나고 화면에 5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준혁 씨는 짧게 깎은 머리에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대전 소방서에서 베테랑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었죠. 지민아, 무슨 일이야? 지하철에서 웬 전화야? 이준혁 씨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약간 궁금해하는 톤이었습니다. 한지민 중위가 카메라를 윤서진 사단장 쪽으로 돌리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하철에서 조폭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육군 원스타 사단장님이세요. 윤서진 사단장이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29년 전, 그 어렸던 소년의 모습이 중년 남성의 얼굴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강산 씨의 아들, 이준혁이 틀림없었습니다. 이강산 씨의 눈빛과 코 모양을 그대로 닮아 있었죠. 이준혁 씨도 화면 너머의 윤서진 사단장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 씨. 맞으시죠? 윤서진 사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준혁 씨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낯선 사람이. 신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이준혁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이강산 씨 맞나요? 윤서진 사단장의 목소리가 더욱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준혁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것을 보니 분명 아버지와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강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아세요? 이준혁 씨의 목소리에도 놀라움과 궁금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29년 만에 이강산 씨의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윤서진입니다. 29년 전 대전 지하철 공사장 사고 때 아버님이 구해주신 윤서진 사단장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준혁 씨의 얼굴에 충격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시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정말 윤서진 소위님이십니까? 이준혁 씨의 목소리에도 감격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때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었군요. 윤서진 사단장이 화면을 향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윤서진 소위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마치 오래된 지인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위님? 아니, 이제 사단장님이시군요. 아버지께서 정말 오랫동안 찾고 계셨어요. 이준혁 씨가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아버지와 윤서진 사단장 사이에 이런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표정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준혁 씨,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윤서진 사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혁 씨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준혁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창백해졌습니다. 이강산 씨를 다시 만나서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니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너무 늦었네요. 혹시 진폐증 때문이셨나요? 윤서진 사단장이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오랜 현장 일로 인한 진폐증과 관절염이 악화되셔서 이준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제대로 보답도 못하고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윤서진 사단장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사단장님을 그리워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굳게 믿고 계셨어요. 이준혁 씨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이준혁 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단장님, 사실 아버지께서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단장님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윤서진 사단장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이준혁 씨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 침대에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준혁아, 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 분을 구해드린 적이 그분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실 거야. 그리고 언젠가 우리 가족과 다시 인연이 이어질 거다. 그때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윤서진 사단장과 한지민 중위는 숨을 죽이고 이준혁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나의 비밀을 털어놓으셨어요. 이준혁 씨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하철이 종로 3가역에 도착했지만 승객들은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결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그 군번줄이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온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준혁 씨의 목소리에는 신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윤서진 사단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준혁 씨는 화면을 통해 한지민 중위의 손목에 있는 군번줄을 확인한 후 말을 이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해외 파견을 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우연히 그 군번줄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사단장님이 짐을 정리하시다가 떨어뜨리신 것을 아버지가 주우셨던 거죠. 윤서진 사단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군번줄이 사실은 이강산 씨에게 다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단장님께 돌려드리려고 하셨지만 이미 출국하신 후였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것을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던 거죠. 이준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강산 씨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과의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젠가 그분과 다시 인연이 이어질 거다. 그때는 네가 그분을 도와드려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준혁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한지민 중위도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이 군번줄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군번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다. 우리 가족이 받은 은혜를 다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이준혁 씨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이강산 씨의 깊은 마음을 느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는 그분께 제대로 보답도 못했는데 윤서진 사단장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사단장님이 무사히 잘 지내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가끔 뉴스에서 여성 장교들의 소식을 보실 때마다 우리 윤소희님도 저렇게 훌륭하게 되셨을 거야 라고 하시곤 했거든요. 이준혁 씨가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준혁 씨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저희 집으로 와주시겠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도 들어주셨으면 해서요. 윤서진 사단장과 한지민 중위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시간을 알려주세요. 윤서진 사단장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주소는 지민이가 알고 있어요? 이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윤서진 사단장과 한지민 중위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동의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 한 승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다른 승객이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윤서진 사단장과 한지민 중위는 이준혁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아담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이강산 씨가 생전에 가꾸던 작은 텃밭이 있어 집 전체에서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준혁 씨가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내 박지연 씨와 고등학생인 아들 이서준 군도 함께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단장님,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씨가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중앙의 낮은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앨범, 일기장,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앨범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준혁 씨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앨범에는 이강산 씨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늠름한 모습, 결혼식 사진, 그리고 어린 이준혁 씨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아버지의 군 시절 모습이에요. 정말 늠름하시죠? 이준혁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젊은 이강산 씨의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정말 의젓하고 믿음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멋있으셨네요. 군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윤서진 사단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강산 씨의 건설 현장에서의 모습, 가족들과의 일상, 그리고 은퇴 후의 평온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께서 평생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셨죠. 이준혁 씨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준혁 씨는 이강산 씨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가죽으로 된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발해 있었지만 아주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일기를 쓰시는 분이셨어요. 특히 사단장님과 만난 그날 이후로는 더욱 꼼꼼하게 기록하셨죠. 이준혁 씨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1993년 9월 23일 날짜가 적힌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강산 씨의 정성스럽고 단정한 글씨가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씨가 천천히 그날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젊은 여군 한 분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구해낼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이준혁 씨의 목소리는 마치 이강산 씨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차분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군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나이는 어리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우리 같은 현장 작업자들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각별하다. 일기의 내용은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산 씨의 시각에서 본 그날의 사건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었죠? 내가 이 젊은 군인을 구한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그 순간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 이준혁 씨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이 군인이 무사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중에 큰 사람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자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그 군인을 만났. 정말 예의 바르고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다. 우리 다혜도 저런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다. 이강산 씨의 진심이 글자 하나하나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군인에게 내 군번줄을 선물했다. 별것 아닌 낡은 물건이지만 내 진심을 담아서 드렸.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까? 윤서진 사단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산 씨의 따뜻한 마음이 글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때 이준혁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 젊은 군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순간 거실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일기장을 바라보며 이강산 씨의 마음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따뜻한 분이셨구나. 한지민 중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는 마지막으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이강산 씨가 평생 간직했던 훈장들, 감사장들, 그리고 빛바랜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받으신 표창들이에요. 성실 근로자상, 모범 시민상 같은 것들이죠. 이준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그 표창들을 보며 이강산 씨가 얼마나 모범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윤서진 사단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이준혁 씨가 상자 맨 밑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쓰신 편지예요. 혹시 사단장님을 만나게 되면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이준혁 씨가 편지를 윤서진 사단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윤서진 소위님께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강산 씨의 손글씨로 쓰인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윤소위님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항상 소위님의 안녕을 빌고 있었습니다. 소위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멀리서나마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저는 곧 먼 길을 떠나지만 소위님과의 인연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강산 올림. 윤서진 사단장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강산 씨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강산 씨 덕분이에요.
윤서진 사단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는 윤서진 사단장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오히려 감사해야죠. 아버지께서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이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준혁 씨의 가족들은 윤서진 사단장과 한지민 중위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준혁 씨의 아내 박지연 씨가 만든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사단장님, 많이 드세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사단장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마치 딸처럼 생각하고 계셨어요. 박지연 씨가 윤서진 사단장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는데 오늘 그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윤서진 사단장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이준혁 씨는 아버지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준혁아, 네가 소방관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야. 아버지가 그 군인을 구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된 거야. 이것이 우리 가족의 사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준혁 씨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도 할아버지의 영향이 어떻게 자신에게까지 이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군인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나 봐요. 할아버지의 정신이 저에게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한지민 중위가 말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이강산 씨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강산 씨의 선한 마음이 가족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윤서진 사단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준혁 씨는 윤서진 사단장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단장님,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 더 있어요. 이준혁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윤서진 사단장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꼭 여쭤봐라. 그분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준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이강산 씨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오히려 제가 더 받은 것이 많은걸요. 윤서진 사단장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소방관이니까 안전 관련 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준혁 씨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함께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강산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서진 사단장이 제안했습니다. 이준혁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아버지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이준혁 씨가 흥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함께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봐요. 한지민 중위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날부터 윤서진 사단장, 이준혁 씨, 그리고 한지민 중위는 정기적으로 만나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소외계층 지원, 청소년 안전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죠. 한 달 후, 그들의 활동은 지역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원스타 사단장과 베테랑 소방관, 젊은 여군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어떤 계기로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기자가 윤서진 사단장에게 질문했습니다. 특별한 한 분의 뜻을 이어받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어떻게 여러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윤서진 사단장이 대답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강산 씨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한 것 같아요.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반년 후 이들의 활동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강산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단체를 만들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죠. 윤서진 사단장은 단체의 명예회장을 맡았고 이준혁 씨는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한지민 중위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도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사단장님을 구하신 것이 이렇게 큰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1년 후 이강산 봉사단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봉사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강산 씨의 선한 정신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이 모든 변화를 보며 이강산 씨의 위대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강산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윤서진 사단장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윤서진 사단장은 이강산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준혁 씨가 안내해준 조용한 야산의 묘지였습니다. 묘비에는 이강산이라는 이름과 함께 성실한 삶, 따뜻한 마음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긴 시간 동안 묵념했습니다. 이강산 씨,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부디 편안히 쉬세요. 윤서진 사단장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진 사단장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이강산 씨를 만났다. 비록 육신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 그리고 그분의 가족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불멸이 아닐까. 나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지민 중위도 그날 밤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자상한 분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이셨다.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나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할아버지께 대한 진정한 보답일 것이다. 이준혁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께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던 것 같아.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 아버지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당신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소방관으로서 매일 사람들을 구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아내 박지연 씨가 남편을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이강산 씨의 선한 정신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의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큰 변화의 물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윤서진 사단장은 군에서 은퇴한 후에도 이강산 봉사단의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교육과 리더십 강의를 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군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훌륭한 장교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할아버지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부하들을 따뜻하게 이끌었습니다. 이준혁 씨는 소방서에서 소방서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는 안전정책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5년이 지난 후 이강산 봉사단은 전국에 수십 개의 지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강산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날의 지하철 사건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날 윤서진 전 사단장은 다시 그 지하철 2호선을 탔습니다. 이번에는 이강산 봉사단 회원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지하철역에서 안전 캠페인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이었죠. 지하철이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을 지날 때 윤서진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조폭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한지민 중위를 구해준 일, 그리고 그 작은 군번줄을 통해 이강산 씨와의 놀라운 인연을 발견한 일. 정말 신기해요. 그날 제가 그 지하철을 타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한지민 소령이 윤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이강산 씨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주신 것 같아요. 윤서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하철에서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선행이었지만 윤서진은 그 속에서 이강산 씨의 정신을 보았습니다. 저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겠죠. 이준혁 서장이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그런 작은 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 한지민 소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윤서진은 마음속으로 이강산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이강산 씨, 오늘도 당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이강산 씨의 선한 의지는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하지만 이강산 씨 같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는 한 희망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강산 씨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강산 씨를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군 최초 원스타 사단장님의 이야기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조폭들을 단숨에 제압하시는 모습. 정말 멋있었죠. 평범해 보이는 운동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여성 군인이었다니. 정말 영화보다 더 짜릿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군번줄 하나로 29년 전의 깊은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감동적인 반전까지. 윤서진 사단장님이 젊은 소위 시절 겪었던 위험한 순간과 지금 당당한 리더가 되어 후배를 지켜주는 모습이 정말 대조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여성이 군에서 최고위직까지 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분은 없으실 텐데 윤서진 사단장님의 뚝심과 리더십이 정말 존경스럽네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지켜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얼 하며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가요? 혹시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속 윤서진 사단장님처럼 누군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용기 있는 순간이나 누군가를 지켜준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오늘도 윤서진 사단장님처럼 당당하고 용기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